변호사 없이 해결하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진술이 어긋난 사례인데요. 나는 잘못이 없으니 혼자 나가서 진술하면 수사관이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나가서 진술을 했는데 경찰,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 청구를 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예시가 될 만한 사례들을 얘기해보면 모텔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그럼 왜 모텔에 같이 갔냐? 라고 하면서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진 것이고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몇 번이나 그게 맞느냐고 확인을 했는데도 사실 이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보통 혼자 가시게 되면 긴장이 되니까 상황 판단이 잘 안 되고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결국에 이제 CCTV를 보여줬는데 술에 취한 여성분을 부축해서 데리고 모텔에 들어간 것이었죠. 그래서 상황은 이미 많이 나쁘게 된 후에 찾아오셔서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면 기억이 잘 안 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지 못한 채로 가서 진술하다 보니 오히려 분명한 기억에 의해 진술한 부분까지도 신빙성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구체적인 전략 없이 무조건 죄송하다고만 하는 사례입니다. 본인이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전혀 시도조차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슴 깊이 반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유죄로 인정되면서도 분명 감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범행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호감을 표현하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해서 오해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며 아예 합의를 안 하는 사람과 합의를 하려고 진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통상의 경우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유죄여도 충분히 감형받을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자포자기한 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본인의 상황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재판부에 알리고 감형을 받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혼자서 피해자와 합의하려다가 역효과가 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장 동료 사이였고 각각 연인도 별도로 있었는데 같은 팀에서 오래 근무해 오면서 친해졌고 근무 후에 저녁을 같이 먹는 일이 많았어요. 저녁을 먹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동료 변호사들과 자주 하는 얘기가 술을 마신다고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중심에는 늘 술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역시나 사건이 발생한 거죠. 술에 만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이상해서 깨어보니 남자가 여자에게 성범죄를 범하였던 것이고 장소는 남자의 집이었어요. 여러 명이 함께 그 남자의 집에 가서 3차를 한 것이었는데 여자는 방에서 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실에서 잤는데 이 남자가 방에 들어와서 범행을 한 것이었죠.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범행을 한 경우를 준강간이라고 하는데요. 여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본인을 자책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남자는, 즉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본인을 유혹했다느니 꼬리를 쳤다 이런 주장들을 했지만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서 재판 청구가 됩니다. 1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가해자는 1심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게 됩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도 피해자에게 충격이었는데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해 상황을 다시 상기하고 가해자 쪽 변호인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으면서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된 거죠. 그러나 결국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 1년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그때부터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미 알던 지인 관계였기 때문에 바로 연락하고 찾아가고 했던 것이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면 용서에 대해 고민해 봤을 것인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먼저 꼬리를 쳤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상처이고 잊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찾아오면 자꾸 생각이 난다. 찾아오지 말아라. 그런데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가고 집까지 찾아가고 집까지 갔다가 부모님까지 보게 되어 부모님까지 피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법원에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피해자 앞으로 3천만 원을 공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탄원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항소 기각으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쪽 변호사였는데요. 만약 가해자 쪽의 변호를 맡았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은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부인을 할지 아니면 인정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감형을 받을지를 잘 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성범죄 사건을 대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꼭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